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을 회생해 주신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재기를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 법원이 나서가지고 이제 빚을 탕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바로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인회생이라는 말. 이 개인회생은요, 과중한 부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법원이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으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은 돌려막기라고 하죠. 빚을 돌려막기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기관, 채권자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천천히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의할 사항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채무 변제, 단순히 빚만을 이렇게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개인회생을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개인회생을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 채무자분들께서는요, 개인회생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요, 개인회생을 하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개인회생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용거래 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 동안은요, 신용불량자 정보가 등록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못하겠죠. 그리고 신용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살 때도 대부분이 일시불로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자동차 할부,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급하게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요?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죠. 신용대출이든 어떻게 담보대출이든 간에. 그런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활을 하는데 힘들겠죠. 물론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이 나요. 그러면은 인가 결정 외에 개인회생자를 위해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대부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이율이 법정 최고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 이 변제금도 힘든데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다가 이자 부담, 이게 힘들겠죠. 결국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취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라든지 보험 관련 업종, 이렇게 신용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돈을 다루는 직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력 관리, 캐리어 관리에 흠이 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제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개인회생은 이제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거든요. 인가는 해줄게, 대신에 너 조건이 있어. 만약에
네가 나중에 변제 기간 중에 소득이 올라간다 또는 재산이 늘었다 했을 경우에 너 변제금 더 내야 돼 하고 이렇게 변제 개요관을 변경을 해라 법원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개인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요. 그 채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이라는 걸 안 써도 되는데요. 어쨌든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요. 연대보증인에게 수심이 시작이 됩니다. 채권의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빚을 못 갚죠. 이렇게 되면은 당장 빚 독촉이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데 그 보증인에게 이제 돈을 갚아라 하고 보증인에게 당장 빚 독촉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연대보증인은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요. 채무자를 믿고 돈을 꿔준 채권자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거겠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개인 채권자인 경우에는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돈을 꿔준 거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돈을 꿔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를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빚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법적인 약속인 겁니다. 만일에 개인회생 절차가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제금 연체되면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보통 법원에서는 3회 연체를 폐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실무상에서는 보통 한 5회, 6회 돼야 이제 폐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폐지가 되면요.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 이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제 사건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채권자들의 이자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충당 순서가 있거든요. 비용, 이자, 원금. 그런데 개인회생은 대부분 이자는 탕감받는 방식으로 해갖고 변제기한을 법원에서 인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냈던 이러한 모든 변제금은 만일에 개인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가 된다면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아마 차라리 처음부터 이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득자,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죠. 개인회생은요, 기본적으로 변제금 계산을 할 때 월 가용소득, 즉 월 가용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다른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다 했을 때 한 달에 소득이 200만 원인 분은 200만 원에서 1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약 한 5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요걸 변제금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다고 해서 생계비를 더 높게 인정을 해주냐? 아니라는 거죠. 생계비는 1인 생계비 145만 원 정도로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차라리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은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보다 무조건 더 많은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한다는 그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1억이다 하면요, 그러면 1억 이상을 갚아야 돼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요, 오히려 개인회생이 손해라기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마찬가지로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인회생은요 기본적으로 비밀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인회생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과중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분들 이분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가사소송, 형사소송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사업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요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대인회생, 대인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회생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한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대인회생, 대인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